그날 나는 이유 없이 손이 떨리고 있었다. 왜 떨렸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추운 날도 아니었다. 오히려 날씨는 맑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게 보였다. 그런 오후였다. 다만 종이에 이름을 쓰는 일이 유난히 오래 걸렸다는 것만 기억난다. 펜을 쥔 손끝이 떨려서 첫 글자가 비뚤어졌다. 지우고 다시 쓰려다가 그냥 두었다. 어차피 누가 읽을 글씨도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나는 천천히 이름을 마저 적었다. 한 획 한 획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막내딸이 옆에 앉아 있었다. 그 아이는 가만히 나를 보고 있었다. 표정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웃고 있었는지 아니면 무표정이었는지. 다만 그 아이가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나는 그게 고마웠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 침묵이 배려가 아니라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내가 끝까지 쓸 때까지 그 아이는 그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막내딸은 늘 말했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가 곁에 있겠다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봄이었다.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다. 막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내 옆에 서서 그렇게 말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나는 그때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물을 계속 주었다. 흙이 물을 머금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래서 더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 아이는 내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약을 챙겨 주었고 전화도 자주 했다.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자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막내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나와 가장 오래 함께 산 아이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를 편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막내가 서류 몇 장을 들고 왔다. 그날도 날씨가 좋았다. 오후였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흐르고 있었다. 뉴스였는지 드라마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 소리가 배경처럼 깔려 있었다는 것만 기억난다. 막내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이게 필요하다고. 나중을 위해서라고. 나는 그때도 묻지 않았다. 무엇을 위한 서류인지, 왜 지금 필요한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하는 일이니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게 첫 번째였다. 서류에는 많은 글자가 적혀 있었다. 종이가 여러 장이었다. 앞장과 뒷장이 있었고 어떤 페이지에는 작은 글씨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읽으려고 했다. 정말로 읽으려고 했다. 하지만 첫 문단을 읽고 나니 눈이 아팠다. 글자가 흐릿하게 번지는 것 같았다. 막내가 옆에서 설명을 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척했다. 사실은 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을 끝까지 읽지 못했다. 눈이 나빠서였는지 아니면 마음이 먼저 도망친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막내는 내게 펜을 건넸다. 여기만 사인하시면 된다고 했다. 손가락으로 빈칸을 가리켰다. 나는 그 빈칸을 보았다. 가느다란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다. 그 위에 내 이름을 쓰라는 뜻이었다. 나는 펜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이름을 썼다. 한 글자 한 글자가 평소보다 느렸다. 손끝이 떨렸다. 왜 떨렸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떨렸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마치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나는 이름을 다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다. 막내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확인하는 듯 한번 훑어보더니 고맙다고 했다. 짧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장을 찍고 난 뒤 아무도 울지 않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 조용함이 나를 더 오래 붙잡았다.
막내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지퍼를 닫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리고 일어서면서 내일 또 올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다. 발소리가 복도 쪽으로 멀어졌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다. 소리 없이 나는 그 화면을 보다가 리모컨을 집어들어 껐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째깍째깍. 규칙적인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방금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려 했다. 하지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서류에 서명을 했다. 도장을 찍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때는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뒤로 막내는 더 자주 찾아왔다.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방문이 사흘에 한 번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매일 왔다. 나는 그게 좋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싫지 않았다. 막내는 올 때마다 무언가를 챙겨왔다. 과일이나 반찬이나 가끔은 약국에서 사온 영양제 같은 것들. 나는 그게 고마웠다. 정말로. 하지만 어느 날부터 막내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다. 그저 정리를 도와주려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다. 실제로 막내는 싱크대 아래 오래된 냄비를 꺼내서 버렸고 장롱 속 안 입는 옷들을 정리했다. 나는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가 서랍을 열었다. 그 서랍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다. 도장도 함께. 나는 그걸 보고 있다가 슬쩍 다가가서 물었다. 뭐 하는 거냐고. 막내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정리하는 거라고. 엄마가 나중에 찾기 쉽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날씨가 선선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덮고 자야 할 만큼 기온이 떨어졌다. 나는 그 변화를 천천히 느꼈다. 막내는 여전히 자주 왔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가 말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나는 멀쩡하다고 했다. 어디 아픈 데도 없다고.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냥 검진 한번 받아보자고 했다. 나이도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다고.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막내가 그렇게 말하니 따라가기로 했다. 병원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막내가 차로 데려다 주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다. 슈퍼마켓, 약국, 공원. 늘 보던 것들이었다. 병원에 도착해서 나는 여러 검사를 받았다.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은 친절했다.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는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기억력은 괜찮으신지. 나는 대부분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나 더 물었다. 혹시 최근에 깜빡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가끔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잊을 때가 있었다. 부엌에 갔다가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거실로 돌아온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건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 아닌가.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추가 검사를 권했다. 뇌 검사 같은 것. 나는 조금 놀랐다. 네, 내가. 막내가 옆에서 말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엄마. 나는 결국 따랐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나는 평소처럼 지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잠들었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막내는 여전히 자주 왔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가 또 서류를 들고 왔다. 이번에는 두꺼운 봉투였다. 막내는 그걸 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이건 좀 중요한 거라고 했다. 엄마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법률 용어가 많이 보였다. 위임, 대리, 권한 같은 단어들. 나는 읽으려고 했지만 역시나 쉽지 않았다. 막내가 설명했다. 이건 엄마를 위한 거라고. 나중에 엄마가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울 때 내가 대신 도와드릴 수 있게 하는 서류라고. 나는 물었다. 왜 그런 게 필요한 거냐고. 막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병원에서 그러던데 엄마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질 수 있대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모를 수도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내가 결정을 못한다고? 하지만 막내의 표정이 진지했다. 그 아이는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 뒤로 나는 가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분명 익숙한 동네인데 모든 게 낯설었다. 건물도 사람도 심지어 하늘도. 나는 꿈속에서 계속 걸었다. 그러다 깨어났다. 깨어나면 내 방이었다. 익숙한 천장, 익숙한 창문, 익숙한 냄새. 나는 안도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다. 막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그냥 꿈일 뿐이니까. 하지만 그 꿈은 자주 반복되었다. 어느 날 막내가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왔다. 이번에는 집에 관한 이야기였다. 막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이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왜? 막내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엄마가 요양원 같은 데 가실 때도 필요하고 지금 미리 해두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다고. 요양원? 나는 그 단어에 멈췄다. 막내는 서둘러 덧붙였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막내도 기다렸다. 거실은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나는 결국 물었다. 다른 아이들한테도 물어봤니? 막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엄마 의견 먼저 듣고 싶었어요. 나는 그 말이 이상했다. 왜 나한테 먼저 물어보지? 왜 다른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지?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이 집은 내가 오래 살아온 곳이었다. 아이들을 키운 곳이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곳이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도 나는 이 집을 지켰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넘긴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막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세금 문제, 나중을 위한 준비. 그런 것들은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었다. 막내가 더 잘 알 것이다. 그 아이는 똑똑하니까. 나는 결국 잠들지 못하고 아침을 맞았다. 며칠 뒤 나는 막내에게 말했다.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고. 막내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요? 하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나중에는 내가 물려받을 거 아니냐. 미리 해두면 되지. 막내는 잠시 나를 보다가 고맙다고 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나는 그게 감동인지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서류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막내가 모든 걸 준비했다. 나는 그저 필요한 곳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법무사 사무실에도 갔다. 거기서 또 서류를 작성했다. 법무사는 친절했다.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다.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막내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나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 아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절이 또 바뀌었다. 겨울이 왔다. 날씨가 추워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이 보였다. 나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다.
막내는 여전히 자주 왔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아이들도 함께 왔다. 큰딸과 아들. 오랜만이었다. 나는 반가웠다. 새 아이가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드물었으니까.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다. 막내가 차를 끓였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나는 그 김을 보면서 이 순간이 좋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다.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물었다. 무슨 얘기? 아들이 대답했다. 집 이야기요. 지? 나는 막내를 보았다. 막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큰딸이 계속 말했다. 막내가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꿨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했다. 왜요? 막내가 그게 낫다고 해서. 큰딸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어요.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나는 당황했다. 막내가 말하지 않았나? 너희한테? 아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는 나중에 알았어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막내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동의하셔서 한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큰딸이 날카롭게 물었다. 엄마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하신 거 맞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제대로 이해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서류에 적힌 내용을 다 읽지도 못했다. 막내의 설명을 듣고 그냥 믿었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이건 큰 문제예요. 집은 엄마 재산이잖아요. 그걸 한 사람한테만 넘기는 건. 막내가 끼어들었다. 나중에는 어차피 나눠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미리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큰딸이 차갑게 대답했다. 문제는 내가 혼자 결정했다는 거야. 나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감정이 섞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아이들 사이가 틀어졌다. 큰딸과 아들은 막내와 말을 하지 않았다. 막내도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가끔 큰딸이 전화를 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아들도 가끔 찾아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다. 차 한 잔 마시고 몇 마디 나누고 그리고 떠났다. 막내만 여전히 자주 왔다. 그런데 막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에는 내 의견을 물어봤다. 이건 어떠세요? 저건 어떠세요? 하고. 하지만 이제는 그냥 알려주었다.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고. 나는 그게 불편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막내가 말했다.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요양원? 왜? 막내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들잖아요. 병원에서도 그랬고, 기억력도 점점 안 좋아지시고. 나는 부인했다. 나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막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지난주에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나는 멈칫했다.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막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도 부인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다. 막내가 계속 말했다. 요양원에 가시면 더 안전해요. 사람들도 많고 간호사도 있고 엄마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나 여기서 살고 싶어. 막내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이기적이라고? 나는 막내를 보았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보였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막내도 지쳐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며칠 뒤 우리는 요양원을 방문했다. 깨끗한 건물이었다. 복도는 넓었고 방들은 작았다. 각 방에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있었다. 창문으로는 하늘이 보였다. 안내하는 직원이 친절했다.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설명을 해주었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곳이 내가 살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막내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좋네요 하고 말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막내가 말했다. 다음 주부터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작은 사진 액자 하나.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오래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남편이 그리웠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 남편은 없었다. 나는 혼자였다. 요양원에 들어간 첫날 나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낯선 소리. 복도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다. 간호사인 것 같았다.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눈을 뜨고 있었다. 아침이 왔다. 식사 시간이었다. 나는 식당으로 갔다. 다른 사람들도 많았다.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대였다. 어떤 사람은 혼자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었다. 맛은 없었다. 하지만 먹었다. 시간이 흘렀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나는 점점 요양원 생활에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산책하고 낮잠 자고 또 식사하고 텔레비전 보고 잠들었다. 막내는 가끔 방문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어느새 두 달에 한 번. 나는 그게 서운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큰딸과 아들은 거의 오지 않았다. 전화는 가끔 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하는 짧은 통화. 나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은 잘 지내는 건지 모르겠다. 어느 날 나는 내 방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나는 그 하늘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내 집은 어디에 있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집 주소를 떠올리려 했다.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다. 동 이름은 기억나는데 번지수가 흐릿했다. 그게 무서웠다. 나는 손을 떨며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 사진, 편지, 그리고 도장. 도장을 꺼내서 손에 쥐었다. 차가웠다. 나는 그 도장을 보면서 이게 내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복도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어떤 할머니였다. 간호사가 달래는 소리도 함께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은 과연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선택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인가? 막내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나는 그 아이에게 물어보려 했다. 왜 나를 여기 보냈는지, 집은 어떻게 된 건지, 다른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하지만 막상 막내가 오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막내는 잠깐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바쁘다고 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말하고 떠났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았다. 복도 끝에서 막내가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내 인생은 언제부터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걸까? 그리고 나는 정말 동의했던 걸까? 그 질문들은 답이 없었다. 계절이 또 바뀌었다. 봄이 왔다. 창밖으로 꽃이 피는 게 보였다. 나는 그 꽃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집 베란다에도 화분이 있었다는 걸 기억했다. 지금 그 화분은 어디에 있을까? 누가 물을 주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말라 죽었을까? 어느 날 간호사가 내게 물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간호사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나는 정말 몰랐다.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이 더 흘렀다.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갔다. 아이들의 이름도 가끔 헷갈렸다. 큰딸이 누구였고 막내가 누구였는지. 남편의 얼굴도 흐릿해졌다. 사진을 봐도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싶었다. 내 이름도 가끔 잊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찾아왔다. 오랜만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보고 반가웠다. 하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큰딸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엄마 하고 불렀다. 나는 대답했다. 응. 큰딸이 말했다. 엄마, 저예요. 기억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았다. 큰딸은 한동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큰딸이 일어설 때 나는 물었다. 또 올 거야? 큰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리고 떠났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았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젊었다. 아이들은 어렸고 남편은 살아 있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그 꿈이 너무 좋았다. 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깨어났다. 그리고 다시 낯선 방이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은 과연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선택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그 질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도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도장을 꺼내서 손에 쥐었다.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그 도장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걸로 나는 무엇을 했던 걸까? 어떤 서류에 찍었던 걸까?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했던 걸까? 기억나지 않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나는 그 하늘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끝나가는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내일도 올 것이다. 똑같은 아침, 똑같은 하루. 나는 그 반복 속에서 점점 더 흐릿해져 갔다. 간호사가 불을 켜러 들어왔다. 어두우시겠어요? 하고 말하며 방 안전등을 켰다. 나는 눈이 부셨다. 간호사가 물었다. 저녁 드셨어요?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확인해 볼게요 하고 나갔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밤이 깊어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지만 답은 없었다. 어느 순간 나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우는지도 몰랐다. 그냥 눈물이 났다. 나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게 두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왔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다. 나는 일어났다. 세수를 했다. 옷을 입었다. 그리고 식당으로 갔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다. 더웠다. 나는 여전히 요양원에 있었다. 아이들은 가끔 왔다. 아니, 왔던 것 같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떤 날은 누군가 와서 내 손을 잡았다. 어떤 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내게 말했다. 오늘 가족분이 오신대요. 나는 물었다. 누가? 간호사는 웃으면서 따님이요 하고 대답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떤 딸인지 몰랐다. 그 딸이 왔다. 나는 그 아이를 보았다. 낯익었다. 하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손을 잡았다. 엄마 하고 불렀다.
나는 대답했다. 응. 그 아이가 말했다. 오늘 날씨 좋죠? 나는 창밖을 보았다. 맑았다. 그래, 좋구나.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일어났다. 가봐야 해요, 엄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떠났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밤이 되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생각했다. 오늘 누가 왔었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냥 누군가 왔었다는 느낌만 남아 있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한때는 넓었다. 집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할 일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 작은 방이 전부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창문 하나. 창밖으로 계절이 또 바뀌었다. 가을이 왔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게 보였다. 나는 그 잎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떨어지는 건가 생각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나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도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도장을 꺼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뭐지?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게 내 이름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나는 도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잊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창밖으로 하얀 세상이 펼쳐졌다. 나는 그 눈을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누군가 생각났다. 누구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리웠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불을 켰다.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하고 말했다. 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식당으로 갔다. 밥을 먹었다. 맛은 없었다. 하지만 먹었다. 그날 밤 나는 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집에 있었다. 내 집.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 꿈이 좋았다. 하지만 깨어났다. 그리고 다시 낯선 방이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은 과연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선택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그 질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답도 없다. 하지만 질문은 남아있다. 창밖으로 해가 뜬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나는 일어난다. 세수를 한다. 옷을 입는다. 그리고 하루를 보낸다. 똑같은 하루.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조금씩 사라져간다. 기억도, 이름도, 나 자신도. 그리고 언젠가 나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도 창밖을 본다. 하늘이 보인다. 구름이 흐른다. 그 구름처럼 나도 흐른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리고 생각한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인가? 아니면 선택당한 삶인가? 그 질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